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고전소설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이 고전소설을 해설하기 전에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고전소설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 범위를 좀 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을 읽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소설 하면 현대소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은 무슨 문학입니까? 갈등 문학입니다. 알았죠?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설은 갈등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하고 극문학,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뭐죠? 영화의 대본이죠. 영화를 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뭘 보고 와야 되는 겁니까? 갈등을 보고 와야 되고 그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면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전소설에는 어떤 종류의 소설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영웅소설입니다. 올해 출제된 이 최고운전도 영웅소설이고요.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EBS 연계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은 이 작품의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지문을 접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수험생들도 EBS 연계교재에 있는 고전소설 작품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웅소설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나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가끔 영웅들이 등장해서 사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유는 원래 국가나 대부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영웅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영웅 영화들은 과연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결국 국가나 정부가 무능하다는 걸 비판한 겁니다. 옛날 고전소설의 영웅소설도 동일한 주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운전처럼 결국 하나의 영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이 무능력하다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웅소설이 2년 전에도 여러분 임장군전이라는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박씨부인전, 임경업전, 유충렬전, 그 다음에 조웅전 이런 소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EBS 연계교재를 보면 영웅소설은 2편 또는 4편 정도가 수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영웅소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설이 염정소설이 있습니다. 이 염정소설은 여러분들 뭐냐면 사랑을 소재로 한 겁니다. 대표적인 소설이 운영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녀 운영이 한 선비를 좋아합니다. 원래 궁녀는 임금이나 대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궁녀가 결국 외간 남자를 사랑하죠. 그래서 둘 다 사랑에 빠져서 마지막에 죽는 비극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염정소설류의 작품들은 운영전 말고 영영전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숙향전, 수경낭자전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소설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영웅의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소재로 한 부분도 있죠. 아니 지금 여러분 영화들 보면 영웅 영화들의 여러분들 영웅의 활약상만 나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알았죠? 대체로 거기에 한 여자가 등장하고 그래서 사랑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왜? 아니 관객들이 재밌게 보려면 사랑이란 소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소설이나 요즘 영화나 과거의 고전소설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영소설과 염정소설이 결합된 작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게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뭐 춘향전, 그 다음에 심청전, 흥부전, 그 다음에 토끼전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를 나중에 예비 수험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판소리계 소설은 2편 정도를 공부하게 되고요. 혹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고 판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나 판소리는 여러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개인 창작품입니다.
고전 소설에도 개인 창작품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들어있는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 그 다음에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구운몽, 그 다음에 허생전, 그 다음에 호질 양반전을 쓴 박지원의 작품들이 수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은 이 네 가지가 돌아가면서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예비 수험생들은 여러분 공부할 때 영소설, 염정소설, 사랑소설, 그 다음에 판소리개 소설, 개인 창작품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EBS 연계 교재에는 이런 종류의 소설들을 주로 수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범위 안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고전 소설 읽기에 대해서 약간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3등급 이하가 되면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물 파악이 잘 안 되고요. 전체적인 줄거리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고전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인물 파악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갈등이나 뭐를 찾아야 돼요. 사건을 찾아서 여러분들 중심 내용을 요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설도 지문이 길지만 그걸 간단하게 압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좀 이따 지문 분석해 주면서 연습을 시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서술 방식을 좀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읽으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주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읽을 때는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두 번째 동일한 지문을 읽을 때 갈등과 사건과 중심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시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여러분 한 작품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읽고 세 가지를 동시에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예비 수험생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제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작품을 가지고 그냥 동시에 세 가지 찾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 공부를 안 했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나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하다가 지치는 겁니다. 이때 제발 어떤 요령 같은 걸 익히려고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접근하세요. 여러분들이 지문 한번 읽고 인물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계를 이해한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읽고 중심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읽고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연습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번에 읽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이나 여러분들 이 읽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지 고전소설은 어휘가 조금 어렵죠. 그럼 당연히 공부하면서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여러분들 익히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3월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중간고사, 6월 모평, 시험은 계속 있죠. 성적은 안 나오죠. 마음은 급하죠. 근데 결국은 선생님 빨리 읽고 빨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뭡니까? 이런 걸 이제 선생님들한테 요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백날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봐야 여러분들 헛공부하는 겁니다. 시간만 보내고 성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예비 수험생들 중에 내가 공부가 좀 덜 됐다. 그래서 지금 할 게 많다. 이런 학생들은 급하게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익혀나가세요. 기본 개념, 기본적인 지문들 연습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을 경험해서 다양한 지문들을 경험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응용을 해보는 이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지문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7월달, 8월달, 9월달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능을 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공부를 안 했다가 갑자기 하다 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법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럼 이제 과목을 줄여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을 공부할 때 한 작품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3번 읽으면서 연습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최고운전을 정리해 주면서 소설을 과연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모든 글은 여러분들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문학을 읽든 소설을 읽든 시를 읽든 중심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을 출제할 때 학생들한테 뭘 묻겠어요? 이 글을 읽고 과연 이 학생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는지를 묻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세세한 것까지 꼼꼼하게 다 이해하고 그걸 다 이해하고 기억한 다음에 문제를 풀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여러분 이 글이 출제된 의도, 이 글의 의도 또는 이 글의 중심 내용, 이걸 전체 서술상의 특징, 논리전개 방식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세부적인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를 읽고 전체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최고운전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최고운전은 여러분 예전에 수능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고요. EBS 연계교재에도 수록된 작품이었습니다. 연계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체로 예전에 출제된 작품이나 연계된 지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결국 석함에다가 무엇인가 물건을 담고 그 석함을 열지 않고 그걸 맞춰서 시를 지어서 올리는 시험을 합니다. 신라 왕은 이걸 이제 석함을 받고 나서 이제 안절부절하는 거죠. 중국은 여러분 큰 나라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제 신라 왕이 결국 승상한테 시켜서 야 네가 좀 해봐. 나중에 최치원이가 그 석함 속에 알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결국 시를 지어서 중국에 보내니까 중국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석함을 속을 보지도 않고 어떤 놈이 이걸 알아가지고 시를 지었냐. 최치원이 보내. 그래서 결국 최치원이가 중국에 가요. 가서 황제하고 아주 대등한 관계를 맺고 내려옵니다. 근데 결국 중국의 황제는 최치원이를 시험해요. 근데 시험해 보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최치원이가 중국의 황제한테 야, 신라가 원래 작은 나라지만 나 같은 인물 많다. 신라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중국 황제한테 경고를 하고 결국 신라로 가요. 근데 신라로 왔더니 신라에 정치하는 놈들은 다 썩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치원이가 결국 정치를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시험에 나오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응? 그래서 최치원이가 시를 짓고 중국에 가서 중국 황제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아주 통쾌하게 중국 황제한테 큰 소리치는 장면. 그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야, 통쾌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속에는 신라의 지배층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최치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EBS 교재에도 수록됐고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수능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수험생들, 공부를 좀 한 수험생들은 이건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능시험에 이 나온 지문은 낯선 지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또 읽고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 전체 줄거리를 좀 아는 학생들은 좀 이해하는 데 좀 편하겠지요. 그죠?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과 갈등과 사건과 중심 내용과 서술상의 특징을 선생님이 동시에 알려주겠습니다. 자, 승상, 나옵이 있습니다. 승상이면 여러분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대통령 바로 밑에, 임금 바로 밑에. 그래서 승상, 나옵은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얘가 당대표였어. 재주가 뛰어나고 예뻐요. 아이는 이 아이가 누구냐? 인물 파악은 정확히.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승상딸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 헌옷으로 갈아입고 변신했네요. 알았죠? 결국 거울 고치는 장사로 속여서 승상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얘가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승상의 딸이 예쁘니까 결국 자기가 변장을 해서 승상딸을 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전은 누구겠어요? 이 딸이죠. 소전은 이 관계를 알아요. 소전은 딸은 그 말을 듣고 거울 고치세요 라는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전은 유모 뒤를 따라 바깥 문 안쪽까지 나가서 문틈으로 엿보았는데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버립니다. 이 장사가 누구겠어요? 이 장사는 누굽니까? 이게 인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이 자식 대단한 놈입니다. 그래서 유모가 놀라서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면서 말합니다. 이 장사가 누구라고요? 얘가 결국 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고전소설은 여러분 인물들에 대한 호칭이라든지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파악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상, 나업, 그 딸, 그 다음에 누구? 아이, 그 다음에 유모.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 장면을 보면 중심 내용은 지금 아이가 승상 딸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 거울 장사로 변신해서 결국 그 딸을 보러 온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게 유모가 놀라 화를 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면서 거울을 이미 깨졌어요. 때려 무엇합니까? 저를 노비로 삼아서 그걸 갚게 해주세요. 이게 다 지금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까? 이 아이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유모가 들어가서 승상, 나옵한테 아내니까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고 해서 파경노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다시 파경노가 된 거죠. 말 먹이는 일을 시킵니다. 말들은 저절로 살쪄서 여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아이가 승상딸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 승상딸을 꼬시기 위해서 일단 승상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을 거는 거죠. 이 작업을.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일단 비현실적 장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전소설에서 전기적 요소라고 합니다. 비현실적 장면.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말먹이는 꼴을, 이 꼴은 여러분들 풀을 뜻합니다. 말먹이는 풀을 다투어서 누구에게 준 겁니까? 누구에게? 결국 파경노, 아이한테 줍니다. 이에 파경노는 됐죠?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면서 늘어서자 보는 사람마다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일단 이 아이가 뭐하다는 걸 알려준 거죠. 평범한 인물은 아니다. 영소설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장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결국 선관들이 풀도 뜯어주고 말을 먹이면 말들이 와서 고개까지 숙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대단하다 저놈. 그랬더니 밑에 승상 부인이 또 하나 등장하죠. 인물이.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합니다.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탐복할 일이 많습니다. 필시 비범한 사람입니다. 승상 부인은 알아봤어요. 마부 일도 천한 일도 시키지 마세요. 쟤 약간 특별한 인간 같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승상이 옳게 여겨서 그 말을 따라서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르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오더랍니다. 이것도 비현실적입니다. 근데 결국 이 파경노 아이가 꽃과 화초를 키우니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다 평범하지 않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일단 아이는 승상집에 들어왔어요.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의 비범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하찮게 봤던 아이인데 이 자식이 대단한데?
라고 이제 관심을 좀 갖지 않겠습니까? 열흘이 지났습니다. 파경노는 소조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어 하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에 파경노는 승상을 뵙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어머님을 만나지 못해서 노모를 뵈러 가야겠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승상은 닷새를 주었습니다. 소조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고향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와서 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꽃을 보면서 이렇게 지랄해요.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 라고. 이렇게 시를 지으니까 파경노가 결국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새가 숲속에서 우는데 눈물 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똑같은 말투로 시로 화답을 한 겁니다. 이런 걸 속된 말로 뭐 하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결국 이 아이가 거울 장사로 변장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결국 파경노가 된 의도는 결국 딸을 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 읽고 나면 여러분 중심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나가 없잖아요. 나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3인칭 시점으로 돼 있고 인물의 심리들을 서술자가 알고 서술하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지금 한 학생들은 이게 동시에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인물도 파악되고 중심 내용도 이해되고 서술상의 시점의 특징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한 학생들은 그게 동시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물 파악하는 거 연습하고, 두 번째는 서술상의 특징도 한번 연습하고, 세 번째는 중심 내용을 한번 요약하는 것도 연습하고, 그런 단계를 좀 거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중략 앞부분까지 중심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한 아이가 결국 거울 장수로 변장을 해서 결국 누구의 집에? 승상 집에 들어오죠. 승상 집에 들어온 이유는 결국 승상의 딸을 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중략 줄거리에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수능시험에도 나왔고 EBS 연계교재에도 수록된 지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이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최고운전이라는 제목을 딱 보면 여기서 아이가 최치원이야. 이걸 알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여기 아이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은 꼭 공부를 하는 게 수능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합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석함에다가 여러분들 뭐 물건을 집어넣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됐죠? 신라 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업을 부릅니다. 승상을 불러요. 왕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나업한테 야 네가 해결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얘네 둘이 해결을 못해요. 그럼 얘네 둘은 뭐 한 거야? 최치원에 비해서 무능력한 거죠. 이게 이제 영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상이 나업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석함을 안고 통곡합니다. 왜? 알 길이 없잖아요. 석함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럼 이 정도까지 읽으면 이 문제를 얘가 해결할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왜 울지? 사람들이 모두 말해주자 잠옷 기뻐합니다. 그리고 결국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갑니다. 얘는 기뻐해요. 알았죠? 소조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을 보니까 비친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누구 그림자겠어요? 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연뜻 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와서 소조에게 이렇게 무슨 시치미를 떼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서 그대를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시들기 전에 받아보세요. 이거 완전히 프로포즈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완전히 프로포즈 아닙니까? 야, 나 너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면 뭐라 그래? 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는 건, 야,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조가 한숨을 크게 쉬자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반드시 그대의 근심을 없애줄 겁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이런 게 다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암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또는 수업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실전에서는 인물 파악하고 내용만 이해하고 서술상의 특징이 뭔지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고 그다음 문제 풀다가 선택지에 나오는 것들을 이런 걸 연습하면서 아 이게 암시가 되는지 아 이게 갈등의 계기가 되는지 이게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꼭 받아. 이 말은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암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조는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라 얘네들 지랄하네. 알았죠? 일단 둘이 이제 좋아하는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뒤에 소조는 파경노의 말을 이상히 여겨 승상에게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아, 저 아이 좀 이상해. 제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의 긴 아주 신비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 석합 속의 물건을 알아서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딸아이는 가능성이 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승상은 너는 어찌 쉽게 말하냐. 만약에 파경노가 할 수 있으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들이 더럽게 많은데 걔네들은 왜 못하겠냐. 그럼 이 선비놈들이 다 병신이죠. 그죠? 최치원이를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된 거죠? 그래서 소조가 말했습니다. 뱁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를 살린다고 합니다. 이 새매는 매입니다. 매. 알았죠? 아주 큰 매과의 새입니다. 뱁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매를 살린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노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합니다. 파경노가 딸이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하세요. 승상은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합니다. 만약에 이 석함의 물건을 알아내서 짓는다면 후한상을 너한테 줄게. 그때 파경노가 거절합니다. 오, 이놈 협상갑니다. 그죠? 아, 단번에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얘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지금. 그 목적이 뭐겠어요? 승상의 딸입니다. 근데 결국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소조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합니다. 야,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은 사람의 당연한 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내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가 마땅히 사면해 줄게.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결국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겁박을 하시면 협박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소리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소리입니다. 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다시 부르면 너 일로 와봐. 야, 너 시 짓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뒤는 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파경노가 알았어요. 시를 짓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뭔데? 사유로 삼으세요. 그럼 이제 승상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최치원이가 승상의 사유가 된답니다. 뒤에 가면. 그리고 결국 이 새끼 맨날 잡니다. 알았죠? 나중에 답답하지. 승상도 답답하고 결국 이제 마누라가 된 딸도 답답하죠. 나중에 딸의 꿈속에 용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최치원이가 시를 한 편 딱 써서 주는데 그 시에 분명히 이 석함에는 알이 있다. 근데 알이 따뜻해서 이미 부화해서 병아리가 됐다라는 시를 써줍니다. 나중에 왕한테 갖다 주고 왕이 중국 황제한테 보내니까 중국 황제가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해? 내가 알을 보냈는데 왜 병아리가 들어있다고 지랄을 해, 이 새끼. 그래서 나중에 석함을 열어보니까 진짜 알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놀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철린을 불러서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대단한 놈이다. 야, 너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자. 그랬더니 최철리가 자기를 시험하는 걸 통과하고 나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럴 수 없다. 난 신라로 간다. 신라 가볍게 보지 마라. 이렇게 된 작품이에요. 그럼 이 뒷부분을 보면 아이가 승상집에 들어가서 딸아이를 꼬십니다. 이 의도는 결국은 딸아이를 꼬시려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면 석함 속에 무엇이 있는지 시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룰 거라는 거죠. 요게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소설은 여러분들 아무리 길어도 대체로 2덩어리나 3덩어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의 이유가 원인이 나오든가, 어떤 갈등이 나오면 갈등의 이유가 나오든가, 이렇게 2덩어리나 3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아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 문제 해결에 뭐가 나타난 거죠?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이 아이라는 게 제시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겁니다. 즉, 딸을 얻을 겁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요약이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내가 만약에 최고운전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읽었어요. 그럼 이걸 읽고 나면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결국 거울 장소로 변장을 해서 승상의 집에 들어가서 딸아이를 유혹하는데 승상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승상이 아이한테 부탁을 한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 이제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문제도 있으니까 읽다 보면 이게 최치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먼저 보기를 읽고 소설을 읽기 때문에 이게 아이가 최치원이라는 걸 알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이걸 이미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문을 읽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고전소설은 여러분들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은 일단 필수입니다. 필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상의 특징, 소설에서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고전소설에서 안 나오면 현대소설에서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시간의 역전이다. 역전이면 여러분 현재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과거로 가야 됩니다.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현재에서 과거로 간 장면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서술자의 개입,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없습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은 무조건 서술자 개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답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이건 이제 개념을 잘못 공부한 겁니다. 인물의 희화화, 이건 인물을 우습게 표현하는 겁니다. 병철이가 이제 동영상 찍으면서 여기다 점을 찍거나 무슨 스타킹을 뒤집어 쓰거나 그럼 이제 보는 학생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인물의 희화화입니다. 우리 여러분 개그맨들이 주로 분장할 때 이렇게 분장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주로 나타나죠? 판소리나 봉산탈춤과 같은 가명극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긴 없습니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의 해결 방안이 됐네요. 그죠? 누구와? 승상과 딸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 해결의 방안은 누구죠? 아이지 뭐야, 아이. 그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꿈과 현실의 교차, 그래서 암시 역할을 한다? 없습니다, 여기서. 병철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될 거야, 꿈에서 깼어. 그리고 나중에 그게 병철이의 미래를 암시해주는 이런 소설들은 고전소설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 장면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죠? 네, 답은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은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걸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전체 중심 내용을 이해하세요.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세부 내용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모에게 주워 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죠. 거울에 그림자가 보이잖아. 그 그림자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림자는 바로 누구를 뜻하죠? 거울에 파경노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 그림자로 보여주는 건
결국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겨우 이 거울 때문에 밖에 딱 보다가 결국 아이가 소저를 보게 되고 얼굴이 예뻐서 일부러 거울을 깨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거울들의 의미입니다.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가 되는 계기가 되죠.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이 틀렸잖아요. 그죠?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는 화초가 아니고 여러분, 말에서 이미 인정을 받습니다. 답은 여러분 2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이런 문제 틀리면 이렇게 걱정을 하죠. 나 이거 틀렸어.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돼?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가 이런 문제를 틀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문제를 먼저 맞히는 게 중요해요. 아까처럼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전체 중심 내용을 묻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츰차츰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동산에 꽂힌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죠. 파경노가 들고 서 있던 꽂힌 소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죠. 동산에서 화답한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서 읊은 것이고, 석함 속의 물건에 대한 시는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가 기대하는 과제입니다. 석함 속의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죠. 하지만 파경노에게는 기회입니다. 즉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은 이게 이제 전체 작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고운전은 바로 비범한 인물로서의 채치원을 구체화시켰다. 이 형상화란 말은 여러분 구체화란 뜻입니다. 문학은 여러분 다 무슨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체적입니다. 선생님이 그 현대시 해설할 때 문학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문학이 이런 거구나를 좀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한 기지. 기지란 말은 여러분 재치와 지혜를 뜻합니다. 당당함을 보입니다. 영웅이니까. 또한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도 받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도 해결합니다. 영웅이니까.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입니다. 그럼 결국 독자들은 좋아하겠죠. 대단한 인물이야. 이런 인물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근데 지금 임금 저 새끼는 뭐야?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을 좀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최치원이 투영하여 작품 속에 구현한 것이다. 그럼 이 보기를 근거로 한번 작품을 이해해보자 라고 하면, 아이가 헌옷으로 바꾸어 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가 된 건 치밀한 면모가 있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파경노에게 선관들이 몰려와서 말 먹이는 풀을 주는 장면은 최치원이가 초월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파경노가 기른 뒤로 화초가 시들지 않아서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은 최치원이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비범하다는 뜻입니다. 파경노가 노물을 핑계로 삼아 말미를 얻은 장면은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딸아이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한 장면입니다.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장면,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래, 국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당당한 인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최치원이가 이런 인물이면 왜 승상하고 얘기합니까? 직접 임금하고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근데 승상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얻기 위해서죠? 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결국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국가 과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당당한 인물은 틀린 겁니다. 얘는 결국 의도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해됐죠? 최치원이가 1차적으로 거절한 이유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대체로 이제 고전소설은 학생들, 특히 이제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는 장애물입니다. 근데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제 어휘가 부족하고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체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다가 포기해서 그래요. 예비 수험생들은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할 때 순서대로 차근차근 성적에 여러분들 너무 연연하지 말고 기본을 먼저 다 쌓으세요. 그리고 6월 모평 때 내가 1차적인 성적을 받고 그 다음 단계 다시 또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9월 달에 2차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원서를 쓰면 되는 겁니다. 너무 서둘러서 3월 달 모의고사 보자마자 선생님 나는 시간이 부족해요. 고전소설은 못하겠어요. 고전 시간은 남의 나라 말 같아요. 문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고 와가지고 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국어가 싫은 겁니다. 공부도 이제 하기 싫겠죠. 할 게 너무 많으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고전소설을 접근할 때는 이런 종류의 작품들을 그리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는 그 방법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수험생들 중에 도움이 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